당신이 믿어온 부모의 사랑에 대한 모든 상식을 지금 당장 부숴버릴 준비가 되었는가?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헌신적인 감정이라 여겨온 그 사랑이 결혼한 자녀에게는 때로 칼날이 되고 독이 된다는 사실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는가? 우리는 내가 아니면 누가 챙기겠어라는 자부심 속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의 삶 깊숙이 발을 들여놓는다. 그러나 그 발걸음이 그들의 자유를 짓밟고 부부 사이의 신뢰를 흔들며 당신을 보고 싶은 부모가 아닌 피하고 싶은 손님으로 만드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 다산 정약용이 남긴 가르침은 냉정하다. 지금의 사랑 방식 그대로라면 당신은 모르는 사이 자녀 인생의 선장이 되어 배를 다른 방향으로 몰고 있을지 모른다. 오늘 이 진실을 직면하라. 그리고 결심하라. 당신은 간섭하는 선장이 될 것인가? 아니면 평생 불빛을 잃지 않는 등대가 될 것인가? 사랑은 많을수록 선일까? 다산 정약용은 단호히 아니다. 과유불급이라 답한다. 사랑이 지나치면 해가 된다는 그의 경고는 우리 모두가 신념처럼 붙들어온 상식을 뒤엎는다. 우리는 부모의 사랑만은 무제한이라고 믿는다. 헌신, 희생, 보살핌, 아낌없이 주면 언젠가 반드시 선한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고.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사랑이 선을 넘는 순간 그 사랑은 힘을 잃고 간섭으로 변질되며 위로는 부담으로, 배려는 통제의 그림자로 읽힌다. 부모의 마음은 순수했는데 왜 결과는 엇나갈까? 정약용의 통찰은 단순한 윤리교훈이 아니다. 그는 인간관계의 실상을 냉정하게 직시한다. 사랑에는 방향이 있어야 하고 온도와 거리, 그리고 타이밍이 있어야 한다. 방향을 잃은 사랑은 좋은 의도를 밟고 지나가 상처를 남긴다. 온도가 과열된 사랑은 상대의 호흡을 앗아간다. 거리를 무시한 사랑은 상대의 세계를 침범한다. 타이밍을 놓친 사랑은 도움을 가장한 방해가 된다. 특히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 그 사랑은 더더욱 나의 만족을 위한 감정 소비가 아닌 상대의 자립을 돕는 기술이 되어야 한다. 기술에는 규칙이 있다. 규칙을 모르는 선인은 쉽게 폭주한다. 그러니 이제 질문을 바꾸자. 얼마나 더 줄 것인가가 아니라 어디까지 멈출 것인가? 무엇을 해줄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맡길 것인가? 사랑의 진실은 양에 있지 않다. 경계와 책임의 구분, 상대의 선택을 존중하는 침묵, 실패를 허용하는 인내, 돌아올 자리를 비워두는 믿음. 이 네 가지가 사랑의 품격을 결정한다. 정약용이 던진 한 문장은 우리에게 냉정한 과제를 내민다. 사랑을 줄 용기만큼 사랑을 거둘 용기도 갖추었는가? 지금까지의 사랑이 상대를 키웠는지 아니면 나를 만족시켰는지 스스로를 신문하라. 익숙한 위로를 내려놓고 불편한 진실을 끌어안는 순간 비로소 사랑은 미성숙의 감정에서 성숙의 책임으로 격상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출발선에 세울 첫 문장이다. 지나친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주말마다 반찬을 한가득 싸들고 장바구니에 고기를 꽉 채워 결혼한 자녀의 냉장고를 메워주고 빈틈없이 집안을 쓸고 닦으며 하루를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오직 하나, 내 아이가 덜 힘들었으면 하는 순수한 사랑이다. 그러나 그 사랑의 끝에서 돌아오는 것은 종종 예상치 못한 차가운 말 한마디다. 오시기 전에 미리 연락 좀 주세요. 집사람이 불편해해요. 그 순간 가슴은 내려앉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내가 편하려고 간 것도 아닌데라는 억울함과 다 너희를 위해서였는데라는 서운함이 뒤섞여 원망으로 변한다. 부모의 시선에서는 그것이 배려이자 헌신이지만 자녀와 배우자의 시선에서는 그것이 간섭이자 부담으로 전환된다. 왜 이런 비극적인 불일치가 생기는가? 이유는 단순하다. 부모와 자녀가 보는 도움의 정의가 다르기 때문이다. 부모는 자녀가 빈틈없이 채워진 냉장고와 깔끔한 집을 보면 마음이 놓인다. 하지만 자녀 부부는 그 변화가 자신들이 만든 생활 리듬을 깨뜨리고 자신들의 방식과 취향이 무시당하는 경험으로 다가온다. 더 깊은 문제는 그 감정이 말로 표현되기 전에 이미 표정과 태도에 묻어나 상대방의 마음을 서서히 다치게 한다는 것이다. 부모는 좋을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섭섭하게 하나라는 상처를, 자녀는 고맙지만 솔직히 불편하다는 모순된 심정을 안고 살아간다. 이 어긋남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다. 반복될수록 관계의 바탕에 불신이 쌓이고 언젠가 작은 계기 하나로 터져나와 씻기 힘든 골이 된다. 사랑이라는 순수한 동력이 왜 이렇게 왜곡될까?
그것은 서로의 경계와 속도를 존중하는 규칙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자녀의 결혼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생활권과 의사결정권의 완전한 독립을 선언하는 사건이다.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과거의 부모, 자녀 패턴을 그대로 적용하면 아무리 선이라도 그 순간부터는 타인의 공간과 시간을 점령하는 침입이 된다. 부모의 방문이 처음엔 반가움과 감사로 맞이되다가도 점점 준비해야 하는 행사, 일정을 조정해야 하는 의무로 변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미묘하고도 치명적인 오해의 고리를 끊지 못하면 헌신은 오히려 관계를 마모시키고 사랑은 거리를 벌리는 역설을 만든다. 결국 부모와 자녀 모두 이게 최선이었을까라는 씁쓸한 질문을 아는 채 서로의 문 앞에서 망설이게 된다. 자녀가 결혼하는 순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선을 하나 넘는다. 그날 이후 그들은 더 이상 부모의 품속에 있는 아들딸이 아니라 독립된 한 가정의 주인이 된다. 그러나 많은 부모는 이 변화를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으로는 인정하지 못한다. 내가 키운 내 자식이고 그 집은 내가 피땀 흘려 도와준 집인데 왜 남의 집처럼 굴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이 착각이 바로 첫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실수다. 다산 정약용은 일찍이 목민심서와 수많은 편지에서 모든 인간관계의 질서는 각자의 자리와 역할을 지키는 데서 시작된다고 단언했다. 왕은 왕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한다. 여기서 다움이란 권위와 지위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지키며 책임을 다하는 것을 뜻한다. 자녀가 결혼했다는 것은 그가 더 이상 부모에게 경제적, 정서적으로 속하지 않는다는 선언이며 동시에 누군가의 배우자로서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의미다. 이 순간부터 그들의 집은 그 부부만의 작은 왕국이 된다. 그 왕국 안에는 그들만의 규칙이 있고 그들만의 생활 방식이 있으며 그들만의 역사와 추억이 쌓이기 시작한다. 부모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언제든 들어가도 되는 내 아이의 집으로 여기면 방문은 곧 침범이 된다. 특히 비밀번호를 눌러 예고 없이 들어가거나 냉장고 문을 열어보고 인테리어를 지적하며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라고 말하는 순간 그 귀한 손님은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한다. 이는 이웃나라 왕이 군대를 이끌고 국경을 넘어와 내정을 간섭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자녀는 부모와 배우자 사이에서 불편한 중재자가 되고 배우자는 자신의 공간과 권위가 침범당했다는 모멸감을 느낀다. 그 감정은 곧 이 집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의심으로 번지고 갈등의 씨앗이 싹튼다. 정약용이 강조한 경계의 지혜는 바로 여기에 있다. 부모는 이제 그 집의 주인이 아니라 가장 귀하게 대접받아야 할 손님이 되어야 한다. 손님은 초대받을 때 오고 머무는 동안 주인의 방식을 존중하며 돌아갈 때를 아는 사람이다. 이 원칙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독립된 두 세계가 존중 속에 이어지는 단단한 다리가 된다. 예고 없이 초인종을 누르거나 심지어 비밀번호를 눌러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문제는 시작된다. 냉장고 문을 열어 안을 들여다보고 반찬의 상태를 체크하고 이건 왜 이렇게 놔뒀니라며 집안 구석구석을 훑는 시선은 부모에겐 자연스러운 관심이지만 자녀 부부에겐 사생활을 뚫고 들어오는 칼날 같은 간섭으로 느껴진다. 거실의 가구 배치를 보고 이건 여기 두는 게 낫겠다. 부엌에 들어가 이렇게 하면 더 편할 텐데 라는 말은 선의의 조언이 아니라 부부만의 규칙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내정 간섭이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자녀는 곤란한 함정에 빠진다. 어머니 편을 들면 배우자가 서운해지고 배우자 편을 들면 평생 자신을 키운 부모에게 불효하는 죄책감이 밀려온다. 그 사이에서 흘리는 진땀은 대화 한마디로 식지 않는다. 배우자는 배우자대로 이 집의 주인은 나인데 왜 시어머니 또는 장모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뿌리내리며 마음속에 분노의 싹이 자라난다. 이 분노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대화의 온도를 미묘하게 낮추고 눈빛에서 경계심을 번쩍이게 한다. 결국 부모의 방문은 기쁨을 주기보다 긴장과 불편함을 불러오는 사건이 된다. 정약용이 말한 경계의 선을 넘는 순간 사랑의 발걸음은 관계를 해치는 칼날로 변한다. 더 큰 문제는 이 침범이 반복되면 기다려지는 손님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손님이 되어버린다는 점이다.
방문 전날부터 집안 대청소를 하고 부모의 취향에 맞는 음식을 고민하며 방문 당일엔 사소한 말실수나 행동 하나에도 조심해야 하는 부담이 쌓인다. 부부의 사적인 대화는 멈추고 사소한 다툼조차 숨겨야 한다.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부부의 안전지대에서 부모의 존재를 밀어내는 본능적 방어다. 한번 무너진 경계는 회복이 어렵다. 그러므로 부모가 진정으로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그 집에 발을 들이는 순간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손님임을 자각해야 한다. 초대받지 않은 방문은 사랑이 아니라 침범이고 조언이 아닌 명령처럼 들리는 말은 지혜가 아니라 간섭이다. 사랑의 이름으로 경계를 허물면 그 사랑은 가장 먼저 경계 밖으로 밀려나게 된다. 부모의 마음속에는 늘 같은 결심이 있다. 나는 네가 덜 힘들게 살도록 돕겠다. 그러나 다산 정약용은 이 마음이 지나치면 그것이 아무리 사랑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도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사랑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대상의 성장을 돕는 방식으로 보았다. 이 방식이 잘못되면 아무리 순수한 의도라도 자녀의 인생을 병들게 만든다. 결혼한 자녀의 집을 찾아가 반찬을 해주고 청소를 해주고 아이를 봐주는 행위는 표면적으로는 희생과 헌신이다. 하지만 그 행위가 반복되면 자녀의 삶에서 스스로 해야 할 몫이 점점 사라진다. 부모의 도움은 처음엔 감사로 받아들여지지만 점차 생활의 일부가 되면서 당연시되고 마침내 의존의 구조로 굳어진다. 이렇게 되면 자녀는 성인이어도 독립된 주체가 아니라 여전히 부모의 보살핌을 전제로 움직이는 미성숙한 존재로 머무르게 된다. 더 나아가 부모의 개입은 부부 사이의 신뢰를 균열낼 위험을 안고 있다. 며느리나 사위의 살림 방식, 돈 쓰는 습관, 아이를 키우는 방법에 대한 직접적이거나 은근한 지적은 배우자를 향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폭탄이 된다. 내 아내는 왜 이렇게 하니? 내 남편은 왜 이것밖에 못 버니라는 말은 실상 자녀의 가장 중요한 선택, 배우자를 고른 선택을 부정하는 행위다. 이런 부정은 부부 사이를 긴장시키고 결국 자녀로 하여금 부모와 배우자 사이에서 마음이 갈라지는 고통을 겪게 한다. 여기에 부모의 과도한 걱정이 더해지면 문제는 더욱 깊어진다. 밥은 잘 챙겨 먹니? 돈은 부족하지 않니? 건강은 괜찮니? 라는 반복되는 질문은 표면적으로는 사랑의 언어지만 무의식 속에서는 나는 아직도 너를 믿지 못한다는 메시지로 전해진다. 그 결과 자녀는 자신을 성숙한 어른으로 대하지 않는 부모의 시선 속에서 자존감을 잃고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힘을 약화시킨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조차 자식들을 결코 나약한 존재로 대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 그 믿음이야말로 자녀를 진정으로 강하게 만드는 부모의 역할이다. 결국 지나친 사랑은 자녀를 돕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어른으로 서는 기회를 빼앗고 부부관계를 흔들고 내면의 자존감마저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 부부는 결혼과 함께 스스로 설계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삶의 기본 운영체계로 깔아야 한다. 문제인식, 대안도출, 역할분담, 실행, 피드백, 개선이라는 루프가 반복되어야 가정이 자기 추진력을 얻는다. 그런데 부모의 과잉 도움은 이 루프의 각 단계를 조용히 무력화한다. 먼저 문제인식 단계에서 개입이 일어나면 자녀는 불편을 불편으로 느끼기 전에 해결받는다. 불편감지 임계치가 높아지면서 위험 신호를 포착하는 감각이 둔해지고 지금 바로 손봐야 할 것과 두고 보며 학습할 것을 구분하는 우선순위 판단력이 퇴화한다. 다음은 대안 도출과 역할 분담 단계가 붕괴한다. 부모가 해답을 가져오면 부부는 토론과 합의의 훈련을 건너뛴다. 이 과정에서 협상 기술, 갈등 조정, 책임 설계 능력이 길러지지 못하고 관계의 내적 규칙이 형성되기보다 외부 규칙, 부모의 기준이 상주한다. 실행 단계에서는 더 치명적인 손실이 발생한다. 시행착오를 통해 얻어야 할 체감 데이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직접 장을 보고 예산을 짜고 시간을 배분해보며 실패해봐야 시간, 돈, 에너지의 교환 비율을 몸으로 배운다. 그러나 누군가가 항상 보충하고 정리해주면 예산 감각은 흐려지고 시간 계획은 느슨해지며 긴급과 중요의 구분이 무너진다. 피드백과 개선 단계에선 학습 신호 자체가 약해진다. 잘못된 선택의 비용을 충분히 치르지 않으니 선택과 결과의 연결고리가 약화되고
책임감은 모호해진다. 이때 심리적 면역 체계도 약해진다. 작은 실패를 통해 회복 탄력성을 키워야 하는데 실패가 차단되니 내성이 생기지 않는다. 그 결과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은 하락하고 외부가 해줄 것이라는 외부 통제 기대가 커진다. 도움, 의존, 기대, 권리, 요구로 이어지는 전형적 퇴행 곡선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물리적 영역에서도 비슷한 퇴화가 벌어진다. 반복적 가사, 재정, 육아 결정이 주는 미세 근육 같은 실행력은 대리 수행에 장기간 맡겨지면 위축된다. 운동을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듯 삶의 근력도 위탁할 수 없다. 더 깊은 수준에서는 정체성의 이동이 발생한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라는 1인칭 서사가 내 삶은 조정받는다는 3인칭 서사로 바뀌며 목표 설정이 외부 승인에 맞춰 재편된다. 그러면 도전 난이도 선택도 보수적으로 변해 성장 궤적이 평평해진다. 부부 시스템 차원에서도 부모 개입은 숨은 비용을 남긴다. 둘이서 감당해야 할 과제의 마찰을 부모가 흡수하면 단기 편의는 얻지만 장기 결속력의 재료, 함께 해결했다는 공동의 성취 기억을 잃는다. 공동체는 공동의 고생으로 단단해지는데 고생의 기회를 빼앗긴 공동체는 약하다. 더구나 과잉 도움은 예외를 기본으로 바꾼다. 처음엔 긴급 지원이던 것이 반복되면 관행이 되고 관행이 되면 권리처럼 인식된다. 이 시점부터 도움의 중단은 결핍이 아니라 배신으로 느껴져 갈등이 증폭된다. 결국 과도한 사랑이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은 명확하다. 위험 감지 둔화, 의사결정 근육 약화, 책임 결과 연결 약화, 회복 탄력성 저하, 외부 통제 기대 증폭, 정체성의 수동화, 공동의 성취 기억 상실. 이 7겹의 퇴화가 겹쳐지며 자녀의 자립은 속수무책으로 늦춰진다. 다산의 언어로 요약하면 사랑은 지지대다. 그러나 지지대는 나무가 뿌리를 내릴 때까지만 필요하다. 뿌리가 내렸는데도 지지대를 계속 묶어두면 바람을 견디는 힘은 영영 자라지 않는다. 부부의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얇은 유리판과 같다. 한번 금이 가면 붙일 수는 있어도 투명함은 돌아오지 않는다. 부모의 과잉 사랑이 이 유리판을 깨뜨리는 방식은 교묘하다. 얘야, 며느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해라. 내 남편은 왜 이것밖에 못하니? 같은 말은 조언의 외형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자녀의 최고의 선택, 배우자 선택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선언이다. 그 순간 자녀는 사랑과 효 사이에서 강제로 삼각관계의 꼭지점에 세워지고 배우자는 존재 자체가 평가대에 오른다. 사소해 보이는 비교도 치명적이다. 우리 집은 원래, 내 사촌은 벌써 같은 문장은 부부의 내적 규칙을 무시하고 외부 규칙을 주입해 배우자의 권위를 훼손한다. 더 위험한 것은 간접 비판이다. 내가 좀 가르쳐라. 내가 조심시켜라처럼 배우자를 통제 대상으로 호명하면 자녀는 파트너가 아닌 감독관이 되고 부부는 협업이 아니라 감시에 기반한 관계로 추락한다. 방문이 끝난 뒤 폭발하는 지연형 갈등도 있다. 어머니가 내 음식이 짜다더라. 아버지가 널 보고 분발하라더라라는 전언은 당사자 없는 재판을 낳고 배우자는 내 권리를 가족회의에서 박탈당했다는 모멸감을 느낀다. 이때 자녀는 방어와 변명의 모드로 전환되어 배우자 편을 들면 불효의 죄책감, 부모 편을 들면 배신의 낙인이 찍히는 이중 더블 바인드에 갇힌다. 반복되면 신뢰의 기본 단위, 해석의 선의가 붕괴한다. 배우자의 말과 행동은 더 이상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저 말 뒤에 시터가의 뜻이 있는 건 아닐까라는 의심 필터를 거친다. 부부가 둘만의 규칙으로 합의해둔 생활 방식도 외부 심사의 대상이 되어 합의의 권위가 줄고 부모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결정은 불안정하다고 느끼게 된다. 결국 문제 해결의 무대는 부부에서 바깥으로 이탈하고 대화는 짧아지며 해석은 길어진다. 결정적 손상은 친밀감의 토대인 안전감이다. 배우자는 자신의 취향, 습관, 능력이 평가받지 않고 그 자체로 존중될 것이라는 예측 가능성을 잃는다. 예측 가능성이 사라진 친밀감은 더 이상 친밀이 아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사랑도 방어 자세로 굳는다. 체면을 지키기 위한 정답 행동이 늘고 솔직한 감정 표현은 줄며 회피와 침묵이 일상의 기본값이 된다. 이 지점에서 부모의 추가 개입은 불길에 기름을 붓는다. 칭찬처럼 보이는 말도 위험하다. 우리 아들 아니었으면 집이 굴러가겠니는 배우자를 투명인간으로 만드는 선언이고 며느리가 부지런하니 네가 편하겠다는 자녀를 무능으로 호명하는 칼끝이 된다.
신뢰는 합의된 경계에서 자란다. 경계를 무너뜨리는 사랑은 사랑의 이름으로 신뢰를 파괴한다. 그러니 기억하라. 부부의 문제는 부부의 방 안에서 당사자의 언어로, 당사자의 속도로 다뤄질 때만 신뢰가 누적된다. 이 단 하나의 원칙을 무시한 모든 선의는 결과적으로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균열을 남기고, 그 균열은 언젠가 일상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산산조각이 난다. 끊임없는 걱정은 사랑의 포장지를 두른 불신이다. 밥은 잘 먹니? 돈은 부족하지 않니? 어디 아픈 데는 없니? 결정하기 전에 나와 상의해라 같은 말들이 반복되는 순간 자녀의 내면에는 하나의 문장이 새겨진다. 나는 아직도 검증이 필요한 미완성 존재다. 이 문장은 자존감의 바닥을 조금씩 파내려 간다. 심리학의 언어로 말하면 부모의 지속적 점검은 외부 통제 성향을 강화해 자기 효능감을 축소시키고 판단과 선택의 결과를 스스로의 능력으로 연결시키는 회로를 약화시킨다. 더 치명적인 것은 이 메시지가 행동이 아니라 정체성을 겨냥한다는 점이다. 오늘의 실수에 대한 우려가 내일의 사람됨에 대한 의심으로 비약하면서 자녀는 나는 해낼 수 없다는 고정형 자기서사를 채택한다. 보고하듯 연락을 요구받고 사소한 소비 내역까지 설명해야 하고, 예산이 빠듯할 때 부모의 계좌이체가 자동으로 메워주는 경험이 쌓이면 실패의 비용을 감당하며 회복하는 근육, 자기복구력이 자라지 않는다. 그 빈자리를 대신 메우는 것은 수치심이다. 나는 늘 누군가를 염려시키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내면화되면 도전은 회피로, 실수는 변명으로, 선택은 질질 끄는 유예로 바뀐다. 겉으로는 괜찮아라고 말하면서도 시선과 한숨, 미묘한 표정의 주름은 더 큰 메시지를 보낸다. 말의 내용보다 비언어 신호가 강력하기 때문이다. 자녀의 뇌는 이 신호를 위험 경보로 학습하고 새로운 선택 앞에서 선제적으로 자신을 축소한다. 결국 자녀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들키지 않으려는 사람으로 변한다. 이때 부모가 더 세세한 체크리스트를 들이밀면 관계는 성인의 계약이 아니라 상사-사원의 감독체계로 전락한다. 존중은 줄고 수능이 늘며 자율은 사라지고 승인이 표준이 된다. 장기적으로는 창의와 책임의 회로가 동시에 타격을 받는다. 창의는 실패 허용폭에서 자라고 책임은 결과 원인 연결의 투명성에서 자라는데, 과잉 걱정은 둘 다를 갉아먹는다. 다산 정약용이 유배 중에조차 자식들을 약한 존재로 부르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라는 어조로 편지를 보낸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는 사랑을 동정으로 흐리지 않았고 믿음을 과잉 보호로 대체하지 않았다. 믿음은 방임이 아니라 능력 가정이다. 내가 해낼 것이라 가정하고 필요하면 내가 요청할 것이라 믿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을 때 자녀의 자존감은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 움직인다. 반대로 네가 아직 부족할 것이라 가정한다는 사랑은 매번의 확인과 간섭으로 자존감을 깎아먹고 마침내 자녀 스스로도 그 가정을 사실로 만들게 한다. 자기 충족적 예언의 함정이다. 기억하라. 걱정은 순간을 덜 떨리게 하지만 믿음은 생을 똑바로 서게 한다. 자녀의 자존감은 칭찬으로 부풀려지는 풍선이 아니라 신뢰 속에서 단단해지는 구조물이다. 오늘 당신의 한마디가 점검표인지 신뢰의 위임장인지 스스로 묻는 순간 사랑은 통제의 언어에서 존중의 언어로 승격되고 자녀의 내면에서는 나는 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온다. 거리는 냉정함이 아니라 가치의 설계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멀어짐은 무관심이 아니라 그리움의 공간을 조직하는 일이며 이 공간이 있을 때만 존중과 환대가 자란다. 너무 자주, 너무 오래, 너무 깊이 머무르면 부모의 존재는 특별함을 잃고 일상의 부담으로 전락한다. 반대로 의도적으로 한 걸음 물러서면 세 가지 변화가 발생한다. 첫째, 접촉의 주도권이 자녀에게로 이동한다. 늘 곁에 있을 때는 느끼지 못하던 빈자리가 생기면 자녀는 먼저 전화를 걸고 먼저 일정을 제안하고 먼저 조언을 구한다. 이는 책임 있는 성인의 신호다. 둘째, 부모의 말에 단가가 오른다. 매일 듣는 말은 잡음이지만 드물게 만났을 때 건네는 한 문장은 금이 된다. 조언은 상시 감독이 아니라 요청 시 제공일 때 권위를 얻는다. 셋째, 부모 자신이 삶의 무게중심을 되찾는다. 자녀의 일정에 맞추느라 미뤄둔 학습, 관계, 취미가 복원되면 부모의 표정과 호흡이 달라지고 그 성숙함이 자녀에게 가장 강력한 교육 효과를 낸다.
이 역설을 현실에서 작동시키려면 거리를 감각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설계해야 한다. 원칙은 세 가지: 희소성, 예측 가능성, 자율성이다. 희소성은 빈도 규칙으로 구현한다. 정기 방문은 격월 1회, 초대 방문은 예외처럼 기본값을 정하고 급한 도움은 단기 지원, 명확한 종료로 한정한다. 예측 가능성은 리드타임과 체류 시간으로 확보한다. 최소 72시간 전 사전 연락, 체류 2시간 내 종료, 저녁 식사 후에는 부부만의 시간을 존중하고 귀가하는 식의 시간 경계가 그것이다. 자율성은 초대 기반 방문과 역할 분리로 보장한다. 초대받을 때만 간다. 조리, 정리, 육아는 주인의 방식 존중, 요청 없으면 개입 금지를 가족 헌장처럼 공유하라. 말을 아끼는 것도 기술이다. 간섭을 유발하는 문장을 경계 친화 문장으로 치환하라. 이건 이렇게 해라 대신 너희 방식이 궁금하다, 배워보고 싶다, 내가 해줄게 대신 도움이 필요하면 구체적으로 말해줘, 내가 가능한 범위를 알려줄게, 왜 그렇게 했니 대신 그 선택의 기준이 뭐였는지 듣고 싶다가 안전한 표현이다. 방문 자체도 이벤트가 아니라 의식으로 격상하라. 들어갈 때는 작은 꽃 한 송이와 인사, 나올 때는 설거지 아닌 감사 카드처럼 영역 침범 없는 감사 표식을 남기면 방문은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기억된다. 거리의 효과는 지표로 점검할 수 있다. 자녀가 먼저 연락하는 비율, 조언 요청 빈도, 만남 후 관계의 온도, 가벼운 메시지의 왕복 속도 등이 상승하면 설계가 작동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멈춤의 용기다. 초대가 없을 때 할 말이 떠올라도 하지 않고 도와줄 수 있어도 기다리는 훈련이 사랑을 성숙으로 끌어올린다. 거리를 둔 사랑은 비어있지 않다. 그 공간에는 신뢰가 놓이고 그 신뢰 위로 그리움이 자라며 그 그리움이 부모를 다시 찾고 싶은 존재, 듣고 싶은 목소리, 함께 있고 싶은 시간으로 만든다. 그렇게 관계의 무게중심이 서로의 삶 속에서 바르게 자리 잡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가까움이 아니라 맞는 거리가 존중과 환대의 조건임을 체감하게 된다. 이제 선택만 남았다. 자녀의 삶이라는 배에 올라타 방향키를 잡으려는 선장이 될 것인가, 아니면 폭풍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는 등대가 될 것인가. 우리는 이미 배웠다. 첫째, 그 집의 주인은 그들이다. 경계를 지키는 순간 관계는 존중으로 선다. 둘째, 과잉의 사랑은 독이 된다. 도움이 자립을 대체하는 즉시 성장은 멈춘다. 셋째, 거리가 그리움을 만든다. 희소성과 예측 가능성이 부모의 말을 금으로 바꾼다. 결론은 단순하지만 결단은 어렵다. 부모가 할 일은 동승이 아니라 항로의 배경이 되는 것. 좋다가 아니라 표지, 통제가 아니라 신뢰, 지시가 아니라 응답이다. 등대가 된다는 것은 가만히 있는 방임이 아니다. 제자리를 지키며 빛을 유지하는 훈련, 돌아올 수 있는 좌표를 제공하는 준비, 필요하면 요청하라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발신하는 능동적 태도다. 아이가 암초에 부딪혀 선체가 긁히고 깃발이 찢겨 돌아와도 묻지 않고 맞아들이는 품. 왜 그랬니 대신 얼마나 힘들었니로 시작하는 언어. 다시 나아갈 힘이 너에게 있다는 확신이 그 안에 있어야 한다. 반대로 자녀의 일상에 발을 들여 한쪽을 편들고 결정을 고치며 속도를 바꾸려 드는 순간 등대는 바다로 떠내려가고 배는 좌표를 잃는다. 그러니 오늘 이 문장을 스스로에게 서약하라. 나는 초대받을 때만 간다. 머무는 동안 그들의 방식을 존중한다. 돌아갈 때를 안다. 조언은 요청될 때만 건넨다. 내 삶의 무게중심은 나에게 둔다. 이 5줄의 서약이 사랑을 감정에서 규칙으로, 선의에서 품격으로, 불안에서 신뢰로 승격시킨다. 부모의 사랑이 최종적으로 해야 할 일은 자녀의 배에 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항구의 좌표를 지키는 일이다. 그 좌표가 흔들리지 않을 때 자녀는 세상의 어떤 풍랑 속에서도 자신 있게 항로를 잡고 필요할 때는 주저없이 당신의 불빛을 찾는다. 이것이 간섭을 끊고 존중을 세우며 그리움으로 이어지는 사랑의 마지막 기술, 그리고 평생 원수가 아닌 귀한 인연으로 남는 유일한 길이다. 오늘 이야기가 불편했습니까? 아니면 속이 시원했습니까? 불편했다면 그 불편함 속에 변화의 씨앗이 있고, 시원했다면 이미 당신은 지혜의 방향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사랑은 멈출 수 없지만 방법은 바꿀 수 있습니다. 간섭에서 존중으로, 불안에서 신뢰로, 집착에서 자유로, 그 전환이야말로 평생 원수가 아닌 귀한 인연으로 남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기 지혜의 지도는
당신이 그 길을 놓치지 않도록 불빛을 비출 것입니다. 오늘 배운 것을 마음에 새기고 당신의 사랑을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끌어올리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진짜 부모의 힘은 붙잡는 손이 아니라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자리를 지키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다음 여정에서 우리는 또 다른 지혜의 지도를 펼쳐들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